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 중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히 행동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추가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오후 한 방송에 출연해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차입금 비중이 크거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수건 사업으로 꼽혀왔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세 개 사업이 추진 중인 수도권 급행철도는 하나 더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호조를 보이며 영업이익이 7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간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1.5%에서 1.75% 사이가 됐습니다. 연준은 견고한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 등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에 지난 6월 이후 계속 담아왔던 경기 확장을 위해 적절히 행동한다는 문구를 빼고 목표 범위에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오후 한 방송에 출연해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전수조사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부터 점검반이 활동에 들어갔다며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강제적인 조사권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 비중이 큰 거래, 현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데도 현금 비중이 큰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2개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불만이 큰 상황이죠. 출퇴근길에 2시간씩 걸리는 직장인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오늘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2030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3개 사업이 추진 중인 수도권 급행철도는 하나 더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 운정 구간, 9호선 강일 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화 운정 연장은 현재 사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일 미사 구간 연장은 하남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내놓고 광역철도 확충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고양 일산과 인천 송도, 남양주,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로 연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국토부는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85분 걸리던 시간을 30분으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는 79분에서 38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급행철도 A 노선,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준공하고 수도권 급행철도 BC 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의 네 번째 신규 노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완공 시기가 빠른 그 GTX A 노선이나 신안산선, 그리고 급행, 그 노선이 일부 도입되는 구간에 매매 가격의 강세나 뭐 분양시장에 대한 선호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에 추진 중인 수인선과 함께 대곡 소사, 부산 울산권의 사상 하단선, 광주권의 광주 2호선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상가에 임대 아파트 970세대 환수 추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는 10,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죠. 이 가운데 1,401가구가 임대주택인데 3분의 2가량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정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유민호 이하라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들어선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작은 신도시급 규모를 자랑합니다. 최근 단지 앞 상가에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임대 아파트 970가구와 토지 등을 환수해 과도하게 기부 체납된 조합원 재산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헬리오시티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401가구가 입주한 상황. 단지를 오가며 이를 본 입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그걸 다시 환수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상가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헬리오시티 일부 조합원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입자를 임대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970가구를 현금으로 환산해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에 배정된 임대가구 비율이 다른 사업장보다 높고 공원 등 땅도 기부 체납을 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예정보다 더 많이 나와 입주를 아직 못한 조합원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4%에서 6% 정도 기부 체납을 했고 최근에 제일 많이 적어야 돼도 10%가 안 됐는데 여기 13.7%가 적었으니까 그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발의서를 1,000장 넘게 받아놓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 30일 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가구에 달하는 임대 아파트 등을 다시 환수해서 조합원에게 1억 원가량 돌려주겠다는 이들의 목소리 가능한 것일까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짓는 아파트는 15%가량의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둬야 합니다. 조합이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라는 취지의 정책. 정부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드는 등 기부 체납을 높이는 쪽으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4월 국토부는 기존 10에서 15%였던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 수 과다 시 5%포인트 가산한다는 추가 조항도 달았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의 비율을 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는 서울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리오시티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까? 서울시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다 한 거잖아요. 그래 지금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조합 측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받으면 검토해보겠지만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조합의 목소리가 소셜믹스라는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셜믹스 같은 사회적 운동이 너무 앞서가면 기존 사람들의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에 갈림길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재건축 단지에 일반과 임대를 섞어짓게 하는 소셜믹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된 제도지만 취지대로 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통계청은 오늘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08포인트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금융,
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탓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의봉 판매가 감소하며 전월보다 2.2%가 줄었고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투자가 증가하며 전월보다 2.9% 높아졌습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 모두 줄며 전월보다 2.7%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잦은 태풍과 장마 등으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며 숙박, 음식업과 운수 창구업, 예술 스포츠, 여가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진 속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부진이 우려됐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7조 원대를 회복하며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 62조 35억 원, 영업이익 7조 7,778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0.47%, 영업이익은 17.9% 늘었습니다. 올 들어 매분기 6조 원대에 머물렀던 영업이익이 7조 원 후반대로 올라서면서 실적 회복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문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판매 호황에 힘입어 3조 원에 육박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를 딛고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5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500억 원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며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대형 유통사들이 연이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자담배산업협회가 졸속한 대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자취를 감춘 액상형 전자담배. 얼마 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암 발병이 확인됐다며 사용 중단을 강하게 권고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졸속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이 담배 액상을 직접 제조할 우려가 크고 많은 소비자들이 금연이 아닌 유해성이 높은 일반 연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책은 이 산업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갑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연초로 돌아가거나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김장의 형태로 변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정부의 금연 정책을 역행하여 흡연율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데이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심 환자에 대한 폐 CT 사진이나 건강 상태 등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가 해당 환자를 확진자라 명명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자체 실험을 진행해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의 발표와 비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세금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60mm 기준 3만 원대인 액상담배는 13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결되며 음성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전자담배협회는 국회의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촉구하며 각 부처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법을 신설하고 식약처는 연초와 액상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하는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네이버가 내일 출범을 앞둔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관련해 통장과 주식, 보험, 신용카드, 예적금 추천 등 본격적인 금융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성숙 대표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결제 규모 확대를 통한 금융사업의 기반을 키움과 동시에 미래셋과 협업해 새 시장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네이버 파이낸셜은 기본적으로 커머스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2, 3년 동안 금융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에 네이버 통장을 출시해 금융사업 확장에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가 지난 2015년도부터 3년 동안 모두 5천 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거래에 따른 매매 차익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604건에서 2017년 3,769건으로 3년 만에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2015년 약 1,700억 원, 2016년 약 2,500억 원, 2017년 약 6,7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은 3년간에 걸쳐 총 5,443건의 거래를 통해 모두 1조 941억 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은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BTS가 꼽힙니다. 비트코인의 B, 테크핀의 T, 인공위성의 S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과연 이들이 내년 시장을 이끌 테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지켜볼 유망 테마로 BTS를 꼽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K증권은 화폐가치 하락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IT 기업이 핀테크를 주도할 것이란 의미에서 테크핀을, 인터넷과 통신에 영향을 줄 저궤도 인공위성을 투자처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났지만 물가는 상승하지 않아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안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내년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는 해로 이는 가격 상승의 매력적인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과 IT를 결합한 의미의 핀테크는 2014년부터 시작됐지만 최근엔 IT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테크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이들의 IT 기업들의 영역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 성인 약 17억 명 가운데 3분의 2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의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도 주목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이제 막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인터넷과 통신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을 목표로 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들의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스페이스X는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00대 이상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손정희가 10억 달러를 투자한 통신 위성 스타트업 원웹은 지난 2월 6대의 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년 내 600기 이상을 발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신외관법을 비롯한 회계개혁 3법이 공포됐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회계의 날 기념식이 10월 31일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 현장을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63 컨벤션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회계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17년 공포된 회계개혁 3법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0월 31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 수여까지 더해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환영사를 맡은 최준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개혁법 공포 이후 회계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회계인 모두 잘못된 인식이나 관행을 덜어내고 회계개혁의 입법 취지를 원칙대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감사인이 갑질로 불리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화폐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로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회계의 날은 회계인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온 국민의 날이어야 한다며 회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의지를 다시 한번 전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축사와 정부 포상 수여식, 청렴사회 협약 체결 등 일부 순서가 끝난 이후에는 알란 존슨 국제회계사연맹 부회장의 강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내년 말 주임기 IFAC 회장의 임기 종료 이후 차기 회장이 될 인물로 거론되는 알란 존슨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CPA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강릉과 대구 10도로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8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는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의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9에서 2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2도, 부산 14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21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일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줄여 그에 따른 이익 환수를 하겠다는 한 아파트 단지 이야기 저희가 단독으로 오늘 전해드렸죠. 조합원 중 일부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사람의 주거 권리보다 돈을 쫓는 모습에 씁쓸해집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